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정복 규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정복 규제. 자, 여기에 이제 교재에 3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규제라고 하는 것을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안으로 이제 같이 봤어요. 그죠? 정복 규제를. 그렇게 봤는데, 이 정복 규제다라고 했을 때, 정복 규제에 대해서 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복 규제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규제 방법에 따라 가지고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방법이에요. 규제 방법에 따라 가지고 규제를 할 때 보니까 직접 규제가 있고 간접 규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직접 규제가 있고 간접 규제가 있더라. 직접 규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명령 지시적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 지시적 규제다 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명령 지시한다는 거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다 이제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간접 규제다 그랬을 때는 시장 유인적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유인적 규제니까 일방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다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딱 끼워 넣는 거죠. 인센티브의 개념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서울에 가면은 남산터널이 있잖아요. 남산터널인데 남산 2호 터널을 빼고 1호 터널, 3호 터널은 혼잡 통행세라는 걸 받아요. 혼잡 통행세. 그걸 받는데 예전에는 무료였습니다. 90년대까지는. 근데 90년대 막판에 그게 생겼는데 워낙 길이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서울의 도심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남산을 완전히 관통해서 가는 거여가지고 2호 터널만 그게 저 도심으로 안 가고요. 가다 보면은 저기 어디야? 국립중앙박물관 있는 데 있잖아요. 동부 이천동 쪽에. 거기에서 저 동국대 쪽으로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그거는 돈 안 받습니다. 그런데 도심으로 들어가는 1호, 3호 터널은 혼잡통에서 2,000원씩 받는 거예요. 한번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받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재화의 구분할 때 보면은 이게 공유제 비극에 해당되는 거였거든요. 공유제 비극 그렇잖아요. 공유제 비극, 공유제의 특징이 뭐였어요? 무료잖아요. 무료니까는 배제성이 없는 거였죠. 배제성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어요? 배제성이 없으면서 또 하나가 경합성이 있었거든요. 경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서로 그 길을 내가 먼저 이용해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이 너무 많이 막혀.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규제를 하는 건데 규제를 할 때 직접 규제면은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 몇 명 이상 타지 않은 차는 통행 금지 이럴 수도 있고 뭐 화물차는 통행 금지 뭐 이런다든가 그러면은 그건 직접 규제예요. 명령지시적 규제인데 그 방법보다 뭘 썼냐면은 시장 유인적 규제를 해가지고 배제성을 부여한 거죠. 원래 배제성이 없는 건데 배제성을 준 거예요. 2,000원 내고 지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2,000원 내고 지나가려면 지나가고 2,000원 아까면 지나가지 마.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시장 유인적인 규제다. 배제성을 부여해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그거를 누군가는 난 내고라도 지나가겠다. 뭐 누군가는 또 이제 나는 그거 한 달 모으면은 돈 장난 아니다. 못 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통행량을 많이 줄였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뭐 아랑곳 없이 다시 엄청 막혀요. 엄청 막혀. 그럼 왜 그래요? 시장 유인을 하려면은 적정한 시장 가격이 설정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2,000원 정도는 낼 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5,000원 정도 매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길이 안 막힐 거예요. 바쁜 사람들 빨리 지나갈 수 있게끔 될 건데요. 대신에 이제 서울시장은 다음번에는 낙선하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겁니다. 못 올리는 거고 2,000원 정도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럭저럭 그냥 그때도 반발이 좀 있었지만 그럭저럭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2배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은 장난 아니게 불만이 있을 거예요. 하려면은 임기 초에 해야 돼. 임기 초에. 임기 초에서 4년 지난 다음에 까먹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적정하다면은 그렇게 막힐 수가 없지. 근데 돈을 내는데도 엄청 막혀. 대신에 참 이게 유인을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3인 이상이 타면은 그냥 무료로 또 계속 이용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카풀이나 이런 거라도 해라.
안 되면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와라.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간접 규제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환경 오염에 대한 이게 그 배출권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토 의정서라고 1997년도에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제 제도화했던 개념이 있어요. 그 전부터 탄소 배출권의 개념이 각 국가에 좀 도입이 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것을 선진국들이 특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공식화해서 받아들였던 게 교토 의정서가 되는데 그것도 간접 규제예요. 이를테면 전체적인 탄소 배출의 총량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총량을 컨트롤하려고 탄소 배출권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사람은 남는 사람한테 사서 쓰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 남는 사람 사서 써라. 그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려면은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이 돈을 들여서 탄소 배출할래? 아니면 이거 정화를 할래?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죠. 시장 유인적인 규제의 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케이스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대상 및 영역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 대상별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이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경제적 규제와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다 이렇게 되는데 이 경제적 규제는 이건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개별 경제 주체에 대해서 기업의 그리고 또 본원적 활동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기업의 본원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요거와 관련해서 뭘 해라 하지 마라 뭐 어떤 조건 하에서 해라 이런 것들을 규제하면은 그게 이제 경제적 규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경쟁을 촉진하거나 또는 경쟁을 이제 완화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가서 경쟁적 규제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이 될 거예요. 이것은 경쟁적 규제 정책 있죠? 이거랑 좀 유사한 면도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제적 규제는 원래 이거고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다. 근데 하다 보니까는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더라. 근데 그거는 원래는 경쟁적 규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랑 좀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규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건 이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의 측면 같은 거 하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통 보면 어떤 것들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제 환경보호라든가 환경보호존이라든가 아니면은 있잖아요. 또 이제 소비자 보호 같은 것들, 소비자 보호, 그리고 이제 근로자 있잖아요. 근로 환경 같은 것들을 이제 개선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안전, 예, 안전 문제 같은 것들도 요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고요. 노동자에 대한 보호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로상권 보호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이쪽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사회적 규제다 그랬을 때는 보호적 규제라는 표현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보호적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랑 좀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별로는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참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방법적으로는요, 뭐가 좀 더 우선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냐면은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규제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접 규제 방식으로 가면은 요거는 이제 시장 경제 원리가 존중되거든요. 그죠? 시장의 원리가 이제 활용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것보다는 시장 경제 원리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상별로 봤을 때 경제적 규제랑 사회적 규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규제 완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접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규제 개혁이 규제 완화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 규제는 점점점 줄이는 거예요. 경제적 규제를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뭘 떠올려 보셔야 되냐면 사회적 규제는요. 사회적 규제는 점차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라면은 특히 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경제적 규제는 굉장히 많았었고요. 사회적 규제는 되게 적었었어요. 이 불균형.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경제 성장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개입하는 건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요. 뭐 안전이니 뭐 보존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미뤄둔 거죠. 뭐 저것도 다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빠르게 경제 성장하려다 보니까 뭐 안 되는 거지 뭐. 예, 그래갖고 다음 세대의 과제로 밀어놨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지금이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불필요한 경제적 규제는 점점점 줄이고 경제적 규제는 점점점 줄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 규제는 점점 늘려가는 방향이 우리나라한테 바람직한 규제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거예요.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노동자들이 또 이제 근로하다가 사망하는 일들이 요즘에도 계속 벌어져서 뉴스에서 계속 소개가 돼요. 예전엔 더 많았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됐던 게 요즘에 보도가 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계기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규제도 점점 늘려가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람이 일하러 가가지고 죽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뭐 사고라는 건 어디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해요. 불가피하긴 한데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규제가 정부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규제를 자꾸 만들면 근데 뭐라 그래요? 경제 성장하는데 걸림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최저임금제 같은 거를 올려주는 것도 이쪽에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최저임금제 인상한다고 해서 뭐 또 그거 이슈를 꺼내면은 그거 가지고도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좀 어려움에 처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하는 것도 미룰 수가 없어요. 환경보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환경도 규제를 많이 하면은 기업한테는 다 비용이에요. 무조건. 비용인데 기업 경쟁력 가지라고 계속 미뤄왔던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별로도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는 개입 범위에 따른 구분인데 이것도 시험에서 꽤 좀 달아졌었어요. 개입의 이제 범위인데 어떤 게 더 개입의 범위가 넓은지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게 포지티브 규제가 있고요. 네거티브 규제가 있어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있는데 포지티브 규제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요. 포지티브 규제는 요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켜놓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켜놓은 상황 속에서 예외적으로 포지티브하게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입니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게 보면은 금지가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금지가 넓고 허용이 되게 좁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금지인데 이 안에서 요만큼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 포지티브하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지가 훨씬 더 넓다 이렇게 봐야 돼요. 허용보다 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반면에 네거티브 규제는 이름은 네거티브인데 그런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다 허용해놔요. 원칙적으로 허용해놓고 네거티브하게 예외적으로 이건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예외금지 요 조항을 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이에요. 이렇게 다 허용. 원칙 허용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부분은 요거는 안 되지 라고 이렇게 금지를 시켜 놓는다. 그래서 허용된 범위가 훨씬 넓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이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넘어가 볼까요? 정부가 이런 규제들을 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할 때 이 실패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 실패 나왔었잖아요. 그죠?
정부 실패가 뭐냐? 정부의 개입에 따라서 비능률성이 생기는 것인데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이 민간의 어떤 자율적 영역들을 침범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많이 오더라.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 아이씨 경제적 어려움이 왜 이렇게 자꾸 오지? 이렇게 보면은요. 왜 실패하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단은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시장에 개입했을 때 이 관료들이요. 정확하게 솔루션을 못 갖고 있어요. 못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재난지원금 주는 거 가지고 전 국민한테 줄래, 뭐 하위 80%한테 줄래. 사실 그 차이 없거든요. 재정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그런 거 갖고 설왕설래를 하잖아요. 계속. 예, 설왕설래를 하는데 이거 보면은 그 기준이 그냥 자기네가 선호하는 정책을 그냥 내세우는 것뿐이지 가장 능률적인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장단점이 그리고 엇갈리는 것이지 꼭 좋은 점만 있는 정책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과 주장이 부딪힐 뿐이지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지점을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느냐. 아무리 기법이 발달한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도 그 지점을 정확하게 못 찾더라고요. 못 찾아요. 해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뻥축구 하듯이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 일단은 센터링을 까줘야 돼. 이게. 센터링을 까주고 운이 좋게 우리 선수 머리에 맞으면 골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우리 선수 머리 안 맞으면 실패하는 거고.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 이게 사람 세상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겨놔. 그게 그래도 더 나아. 실패 확률이 더 적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무턱대고 센터링 까지 말고 그냥 가만히나 있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시장 실패도 공부해봤지만은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하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 또 왜 정부가 개입했을 때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인간들이 일단은 썩었어. 썩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지대추구행위와 포획현상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각 경제 주체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반칙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린 사람, 가린 경제 주체가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명분이 되죠. 야, 다 그러는 나만 바보 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하고서 다 그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도 다 동참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가 딱 그 격이에요. 부동산 투기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면 아무도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하냐? 나만 안 하냐? 논리가 다 그래요. 나만 안 하냐? 나만 손해봤다. 다 그런 식의 논리거든요. 정부 믿으면 안 된다. 정부가 투기 잡겠다 그래놓고 맨날 실패해가지고 투기한 사람들만 이득 보고 나 같은 선량한 사람 내가 그거 따라주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다.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런 거를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도 하는 거죠. 이제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제 이득인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게 사회 구조를 멍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닌데 서로 이제 치고 빠지기 눈치 게임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라서 투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건강한 투자는 같이 성장해 가는 건데 이게 투기라고 왜 규정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한쪽에서 돈을 보면 한쪽에서는 손해를 봐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건 투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가 막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다 이렇게 하느냐? 이 지대추구행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별적인 경제 주체는요 자기 경제 이익의 극대화를 바라는 것이지 더 이상의 뭐 공익까지 신경 써야 돼? 개별 경제 주체가? 그렇게 우리가 강요하진 않아요. 그게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가계 구성원들도 가계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기업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시오 이렇게 강요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막 이익을 추구하면 어때요? 공개 재판 같은 거 열어가지고 말이야. 자아 비판하게 하고, 그죠? 동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알아보라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저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인민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막 사상 통제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채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채택하고 있지 않고 개인의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냐? 공적 영역에서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규제가 필요하고요.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개인의 이익의 추구의 그 힘은 어마무시하게 세요. 그래서 제가 금융 같은 거 강의할 때 그때 보면은 제가 소시적부터 금융 강의 같은 거 좀 했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구조는 아니까. 그러니까 금융 상품 하나에 대해서 나보고 투자하라면 내가 못하지만 저 구조는 아니까 그냥 그런 걸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요. 이 금융 상품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인간 두뇌의 끝이 어딘가 이것을 여기에 녹여내고 있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거기 파생 상품, 옵션 상품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이해하기도 힘들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굴러간다는 거야.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개발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힘이 엄청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해도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달려들죠. 달려들고요. 빈틈을 막 찾아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잡겠다고 30몇 번인가 정책을 내놨다면 30몇 번인가 정책을 내놨는데 다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도망가 계속 이거를 또 다른 방법을 찾고 해가지고 이 제도의 빈틈을 엄청 잘 찾아다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료를 내 편으로 만들면 그러면은 나는 규제 대상에서 좀 이렇게 빼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포획 현상이라고 그래요. 캡처, 포획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 규제는 실패하게 돼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정부 조직 자체가 규제를 위해서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좋은 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그 단점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인데 요건 이제 개별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따로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이다 그랬어요. 여기 윌슨은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 명의 윌슨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 사람은 우드로우 윌슨입니다.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다는 그 양반, 행정학 창시자. 그 양반은 우드로우 윌슨이고요. 우드로우 윌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윌슨은 제임스 윌슨이죠. 제임스 윌슨이 다른 윌슨이다. 다른 윌슨이다. 혹시 몰라서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윌슨이 강조했던 규제 정치 모형이라고 그래요. 규제와 관련된 것을 정치학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예, 정치학적으로 풀어본 거예요. 규제와 관련된 걸. 예, 정부의 이제 경제적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학적으로 풀어낸 이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가지 모형을 만들어냈는데, 뭐 간단해요. 뭐 이론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이 수혜자들 있죠.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사람들 있잖아요. 이 수혜자들이 집중되어 있는지 분산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이들이 똘똘 뭉쳐 있느냐 아니면 흐트러져 있느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분산과 집중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여기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규제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비용 부담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 부담자가 분산되어 있느냐 집중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네 수로 나눠봤을 때 네 개로 이렇게 원래 이게 2x2 모형으로 이 행정학자들은요 툭하면 이 2x2 모형을 제시를 해요. 여기 네 가지 모형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가 바로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대고기 이익입니다. 대고기 이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고기 이익이 되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대중정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중정치 모형이라는 것인데 대중정치 모형은 뭐냐? 그 누구도 진득하니 이 사안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저게. 예. 왜 그러냐면 수혜자들도 분산되어 있고 비용 부담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이득이 올 것 같거나 비용 부담이 올 것 같을 때는 막 시끄럽게 떠들어. 그런데 이거 말고 자기한테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 그래서 금방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슈이긴 한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넘어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계속 여기 진득하니 머무르는 게 아닌 경우입니다. 이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대중정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낙태 문제 같은 거를 좀 꼽고 그랬어요. 이제 낙태 문제.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요, 이건 진보 보수를 가르는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진보 보수의 기준으로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미국은 저게 딱 진보 보수를 나누는 딱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가지고 진보 보수를 명확히 나누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한테 맨날 저걸 물어봐요. 낙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낙태는 여성의 선택권이다 이렇게 해야지 진보고, 낙태는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뭐로 보나 인간의 인간 생명권이나 봤을 때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수, 이렇게 나눠요. 미국에서 그렇게 나누는 건데, 우리한테도 이 논쟁이 있죠. 당연히 있어 왔고 했는데, 이 문제가 보면은 수혜자가 누구다라고 딱 집어 말하기도 어렵고, 그죠? 낙태를 규제하거나 했을 때, 그죠? 예, 그거 규제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을 딱 집어 말하기도 어렵고, 비용을 지불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도 딱 집어 말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어서 이 이슈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미국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마다 정책이 다르죠. 주마다 정책이 달라서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주에서는 낙태가 허용된 주로 넘어가서 뭐 낙태 시술을 받고 오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했는데, 우리나라는 낙태가 전면 금지였습니다. 일부 예외만 두고 전면 금지로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단절 균형적으로 해결을 해버렸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탁 그냥 낙태 금지를 이렇게까지 전면 금지해 놓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려줬어요. 예, 그래갖고 정부가 이제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났으니까, 헌법불합치 결정이 뭐냐면요, 이 해당 낙태 금지에 관련된 이 법조항이 헌법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딱 위헌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유예 기간을 둘 테니까 요거를 좀 이제 개정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위헌 결정하고 조금 다른데,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면은 그 유예 기간 동안 대체 입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 주였지? 한 5개월인가? 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낙태가 가능하고 그 다음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찬반이 막 또 엇갈리고 이러면서 하다가 그 기간을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부도 그 의지가 되게 셌던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 기간 다 지나가서 그 법조항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대체 입법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낙태가 전면 허용돼 있는 거예요. 예, 낙태가 금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들의 양심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선택, 이런 것들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8개월, 9개월 된 아이도 낙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남는데, 정부가 그 안을 냈을 때는 사실은 그래요. 그 기간 정도가 지나가면 애가 그 상태에서 나왔을 때 인큐베이터에다 넣으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으로. 그래서 그 기간을 딱 설정을 한 건데, 거기 아무튼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안 돼가지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아무튼 제도는 그래요. 제도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이런 식으로 요 이슈가 오랫동안 우리도 수십 년간 오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그렇게 내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도가 이제 이제사 한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평소에 이렇게 이슈가 있긴 있는데, 이슈가 좀 뜨거울 땐 뜨겁기도 한데, 근데 이게 뜨거워졌다가 금방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점화됐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을 못 보고 이렇게 쭉 계속 떠다니는 정도의 이슈가 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저게 어느 결정을 해도 요거도 먹게 돼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어느 한쪽으로 자꾸 힘을 팍 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정부가 그래도 낙태가 이때까지는 금지돼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의 의지가 아주 세 보이진 않았다. 그렇게 하는 순간 어느 한쪽은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지층을. 그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대중정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란물 규제 같은 것도 예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음란물 규제도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은 누가 뭐 특별히 이득을 보거나 누가 특별히 비용 부담을 해야 될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뜨뜻미지근한 거죠. 그런 유의 정책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고객 정치 모형이다 이렇게 해요. 고객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고객이라는 게 수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고객 정치 모형은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요, 비용을 부담해야 될 쪽에서 별로 이게 똘똘 뭉쳐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자들은 해하고 있고, 근데 이게 수혜자들은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해줘라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까지 연결해 보시면 돼요. 고객 정치 모형. 여기에 해당되는 걸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게요. 수입 규제 같은 것들이 나왔었어요. 수입 규제. 수입 규제가 왜 여기 들어가는지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수혜자는 누구냐면 수입 규제 정책을 하면은요. 수입을 규제하더라도 누군가는 일정 양은 수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입 규제를 한다고 100% 다 수입 규제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보다는 일정량까지만 수입해라. 이렇게 규제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수혜자가 누구냐면 수입업자들. 이 사람들은 기존의 수입업자들은 수혜자예요. 네, 더 이상 수입을 많이 하는 것은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수혜자가 되는 것은 수입업자들이다. 거기서 살아남은 수입업자들. 그럼 비용 부담자는 누구냐? 이렇게 수량을 제한해버리면 수입물품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지.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은 이 수입품을 사서 쓰는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똘똘 뭉쳐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규제해야 된다. 안 좋은 질의 상품도 막 들어온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막 주장을 하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지하철 놔줘라. 이거 다 고객 정치 모형이에요. 우리 동네에 뭐 시설 설치해달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쪽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수혜자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수혜자가. 그 동네 사람들이 수혜자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 왜냐면 그렇지만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 훨씬 더 편리해지잖아요. 일단 편리해지고요.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지만은 비용 부담자가 누구예요? 전 국민이지. 세금 내는 사람들이 비용 부담자예요. 세금 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똘똘 뭉쳐있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허투루 막 이게 쓰여지는 게 많아요, 사실은. 도로도 과잉되게 많이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됩니다. 철도는 좀 지금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도로교통 중심으로 많이 또 이렇게 또 신경을 써오다 보니까 철도교통이 조금 빈약해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요즘엔 또 철도 쪽에다 또 막 또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만들면 좋긴 하죠. 그런데 이제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여지도 있고 사실은 좀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고객 정치 모형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들이 나서갖고 우리한테 뭐 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면은 이쪽으로 넣으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기업가 정치 모형이에요. 기업가 정치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또 거꾸로입니다. 비용 부담자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수혜자들은 똘똘 뭉쳐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저임금 있죠? 그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의 단체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익 집단을. 그거는 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혜자가 되는 건 최저임금 선에 걸쳐 있는 노동자들이잖아요. 이 부근에는요 노조도 잘 없어요. 노조가 있기도 어렵죠. 다 비정규직도 많고 노조도 없고 그러니까요 분명히 절실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 큰 목소리를 잘 못 내요. 큰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노동을 하고 이거밖에 못 받아도 돼? 이거 뭐 1시간 노동하고 내가 옛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1시간 노동을 하면은 1시간 노동해서 받은 돈으로 맥도날드 좀 괜찮은 버거는 사 먹지도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이제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목소리들을 막 묻히고 그다음에 이 기업한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저임금 올라서 우리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는 목소리는 되게 크게 전달돼요. 언론을 타고 굉장히 크게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통은 가로막혀질 가능성이 되게 많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약으로 10,000원 하겠다. 그 2020년까지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랬던 건데 그게 한번 밀렸고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버렸죠. 그래서 9천 얼마? 9,000원대 초반에서 이제 임기 말을 이제 하고 그냥 끝나게 됐긴 했는데 그래도 의지가 있어서 거기까지 올린 거예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니까 올린 건데 그 뭐 잘한 정책인지 못한 정책인지는 뭐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의지를 가지고 막 한 거거든요. 그렇게 대통령 의지를 가지고 해도 저항에 부딪혀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려고 그랬어. 10,000원까지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시동을 걸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때 언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까먹었겠지만 한 재작년쯤에 보면은요, 최저임금 결정될 즈음이 지금쯤이거든요. 월로 보면 지금쯤에 있잖아요. 온갖 기사가 최저임금 이슈로만 다 도배가 되다시피. 근데 그 긍정적인 뉴스가 있냐? 없어요. 나쁜 점만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왜 나쁜 점만 있겠어요? 그러지 않을 텐데도 그게 이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언론을 타고 그 목소리 많이 전달돼요. 그리고 그들이 언론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업 광고 받아서 언론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 점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건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지만은 너무 한쪽의 주장만 너무 많이 소개가 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가 정치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져요. 여기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겠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맞춰서 표현해 드릴게요. 예, 요거는 실현 가능성, 요거예요, 요거. 정책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거예요. 낮아지게 되어 있어. 저거는. 됐죠? 그죠? 예. 그리고 그거 비슷한 게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걸로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제대로 된 처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제대로 된 대안 마련, 이거 잘 안 됐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는 국회의원실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어떤 모 국회의원이 이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질병관리청이 됐죠. 이런 것처럼 독성관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독성과 화학물질, 이게 국민들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독성물질 관리본부, 아무튼 뭐 이런 거, 가칭, 그런 거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입법화를 하는데, 그 의원실에 있던 사람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근데 동료 의원들의 지지도 많이 못 받는데요. 이미 기업들한테 많이 포획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라도 야, 그렇게 되면은 화학물질 같은 걸 전부 다 국가가 이렇게 통제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화학산업 같은 것들이 왜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게 좀 위축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 이런 게 쫙 이게 퍼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료원한테 말해도 별로 호응도 없고 언론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실어주지도 않고 독성관리본부라는 걸 만들려고 추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죠, 여러분들도? 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잘 힘들다. 지금도 만들어질 기미조차도 없어요. 예, 근데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단점을 되게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좌초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예, 이제 그런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익 집단 정치 모형이에요. 이것도 말이죠.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이것도 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게 되냐면 이거는요. 비용 부담자 쪽의 이익 집단과 수혜자 쪽의 이익 집단이요. 자기들끼리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정부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딱 방향을 잡고 의지가 되게 충만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이게 어느 쪽 편을 들어주기도 어려운 경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의약분업 사례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또 꼽는데요. 이건 뭐 김대중 정부 때 얘기여서 한참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났었나? 여러분 태어날 때 지금인가 봐.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전인데 김대중 정부 때 그때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왜냐면 전 국민 의료보험을 더 확장하고 싶은데 그런데 확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요.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봤더니 그때는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직접 약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요. 과잉 진료해가지고 약을 한 보따리를 줘. 약을 팔아서 돈을 남겨야 되니까. 한 보따리 진짜 그랬었어요. 그럼 이걸 다 먹냐? 먹지도 않아. 먹다 버려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건강에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약을 많이 먹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은 탁 먹어야지 다음에 진짜 아플 때에도 또 약발이 드는데, 약을 너무 남용하고 항생제 남용하고 그러면 약발이 안 먹힌다잖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의약분업을 이제 추진한 거예요. 의약분업.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이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요, 약사한테 가도 약을 자기가 막 조제해 줬어요. 의사처럼 처방하고. 그랬었어. 약사는 약사대로, 의사는 의사. 그러니까 고객이 선택하는 거예요. 야, 이건 병원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 대충 약국 가가지고 그냥 약 조제 좀 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럼 가서 뭐 몸살인데요. 그러면 뭐 자기가 막 이렇게, 요즘에는 몸살 약을 이 세트로 제약회사에 만들어 놓은 것만 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팔을 때 자기가 직접 처방전 받아서 주는 약처럼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이렇게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줬어요. 그렇게 주기도 하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직접 병원 안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사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떼어놓은 겁니다, 이때. 근데 그때 전쟁이 벌어졌어요. 약사협회가 이제 수혜자가 되겠죠? 여러분, 이 사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나오면 어떤 케이스를 던져주고 어느 모형에 해당되냐, 거기 수혜자가 누구냐, 이런 거 찾으라 그래. 판단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게 수혜자가 약사협회겠죠? 약사협회. 왜냐면요, 이 병원에서 파는 약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이제 약국에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가 직접 조제하는 주체성이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어. 약만 많이 팔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졌잖아, 이 약사한테. 근데 그게 뭐 어때? 무조건 약은 여기서 다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약사협회는 막 완전 찬성. 근데 의사협회는 난리가 났겠죠, 또. 의사협회 작년에 보셨죠? 시험 거부하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자기네들 좀만 불리하면 난리야. 그 의대 정원 늘린다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의대 정원 늘린다. 그랬는데 약은 약사에게, 이때는 어땠겠어요? 진짜 난리 났겠죠? 길거리에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때 이 이익 집단 간의 이 충돌이 엄청 극심했거든요. 극심해서 원래 자기들끼리 이렇게 충돌하면 정부가 안 나서게 마련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고했기 때문에 밀어붙여 버렸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분석도 해요. 약사협회가 더 셀까, 의사협회가 셀까? 그러면은 의사가 더 세 보일 것 같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약사협회가 훨씬 더 숫자가 많아. 숫자가 많아요, 의사보다.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약사들이요, 지방에 가면은 이 국회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 있대요. 왜냐면은 저 지역사회마다 이 약국이 일종의 노인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한대.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와가지고 이 안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약사가, 뭐 우리 저 국회의원 그 일 똑바로 못해가지고 말이야, 이 문제가 많아,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를 꼭 안 하더라도 남 욕한 얘기는 기억에 되게 잘 남거든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약사들 눈치를 많이 본대, 정치인들이 실제로. 그렇대요. 택시기사들한테 왜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택시기사들이 구전으로 막 정치적 품평을 퍼뜨린다고. 약사도 그렇다는. 그래서 한쪽 분석에는 둘이 붙었을 때 이익집단 정치 모형인 게 맞긴 맞는데 약사가 협회가 힘이 더 세긴 세다, 이런 얘기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아무튼 흥미로우라고 그냥 그건 한 얘기고요. 어쨌거나 이 의약분업 같은 게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익집단과 이익집단이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면 이것도 정책 실현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모형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규제 악순환이 나와 있어요. 규제 악순환이다 그러면 이건 또 뭐냐면요, 규제라고 하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규제가 필요합니다. 뭔지 알죠? 규제를 하나 만들면 규제 때문에 규제가 생겨요. 규제 때문에 규제가 생겨. 학원에서요, 핸드폰 그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핸드폰 내세요, 이 규제를 했어. 규제를 했는데 안 내는 사람이 있네?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안 내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져야 돼. 안 내면 이런 불이익 줍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또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것은 일상적으로도 많아요.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정부가 규제를 만들었을 때 규제를 낳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규제가 자꾸 이제 새끼를 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규제 피라미드, 끈끈이 인형 효과 뭐 등등으로 규제 악순환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요. 예. 이게요. 198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가 퍼지고 신행정국가가 도래했다고 지난번에 우리 다 공부했죠? 그 여파로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가지고요. 뭐냐면은 시장에다 하고 있는 규제 있죠. 규제는요. 악이야. 거의 이게 도식이야. 지금 보면. 규제는 악이야. 정부는 빠져라. 뒤로 빠져라. 이게 마치 무슨 하나의 진리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적당한 규제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고 과잉된 규제만 좀 없애야 되는데 규제는 무조건 나빠. 거의 이런 식의 방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이렇게 욕하는 개념들이 많이 생겼어. 많이 생겼고 규제 개혁 이러면은요. 규제를 무조건 줄이면 규제 개혁이다. 거의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걸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끈끈이 인형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타르베이비 이게 뭐냐면은요. 끈끈이 인형을 놓으면은 거기에 뭐 끈끈이 인형을 놓고 뭐 토끼 같은 인형을 갖다 거기에 붙여 놓으면 뭐 다른 토끼들도 와서 붙는다 뭐 거의 그런 개념이래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토끼 인형에 끈끈이 칠해두면 토끼들이 자기 동료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모인다 뭐 이래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타르베이비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끈끈이 인형 효과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규제 피라미드, 규제의 악순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비눗방울 효과는 그래서 규제를 만들 때는요. 야, 비눗방울 하나 더 만들면은 기존의 비눗방울 하나는 터트리자. 뭐 이런 식의. 우리도 이거를 하고 있어요, 다. 규제 총량제라 그래가지고 규제 하나 만들 때는 기존의 규제를 하나 없애자.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거 좀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냐면은요, 바로 이제 이런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좀 제가 소개를 해 놓을게요. 소개를 해 놓고 나중에 법 읽고 그럴 때 또 한번 보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있잖아요.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가요. 이게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는 거, 대통령 소속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하나 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 산하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산하에 만들어져 있고 그만큼 위상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엄청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2명이에요. 위원장이 2명인 것도 좀 독특하죠, 그죠? 위원장이 2명인 것도 독특할 텐데, 위원장이 2명인데, 이게 이제, 한 명은요, 민간인 중에서 이제 대통령 위촉하는 거고요. 한 명은요,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가 여기 위원장을 겸임을 합니다. 위원장을 겸임하는데, 왜 국무총리가 겸임해야 되느냐? 규제니까, 당연히. 규제니까 어때요? 규제니까 당연히 정부 쪽 사이드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을 둘로 이렇게 민간의 시각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쪽의 입장도 반영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요. 이 규제를 만들 때는 규제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규제 영향평가제도 규제가 미칠 영향을 미리 아주 세세하게 검증해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총량제가 있습니다. 규제 총량제가 있어요. 총량제. 규제를 하나 만들려면 기존의 규제 하나를 없애줘야 돼요.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요. 규제에 대해서 만들 때 법으로 만들어요.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규제 법정주의인데 이 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법정은요. 법률로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의 형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법률 형식이라는 것은 누구의 손을 탄다는 겁니까? 법률 형식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손을 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게. 예, 그래갖고요. 이렇게 이제 규제 법정주의다 그랬을 때는 요게 함부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 얘기도 합시다. 이거 뭐 언젠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이제 법의 체계를 좀 보잖아요. 법의 체계를 보게 되면은 제일 위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 법 중에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라는 형식의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하고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와 그 다음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명령까지가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정부가 되고 요 아래는 지방정부 차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위로 가면 갈수록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로 가면 갈수록 이거를 상위법이라고 불러요. 위로 가면 갈수록 여기가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상위법이 되고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과 법이 내용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상위법이 우선 적용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상위법에 어긋난 하위법은요. 하위법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아예. 상위법에 어긋나면. 그래서 아까 헌법재판소가 낙태 문제를 가지고도 야, 헌법적 가치에 비춰봤을 때 그 법률이 말이야 뭐 이러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내려진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도. 예, 그래갖고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돼서 그렇다라고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 헌법은 누가 제정하냐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국회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됐던 끝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투표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국민투표까지 최상위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은 이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하게 돼 있고요. 명령은요 행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정하는 것으로서 이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제정하는 거겠네. 그죠? 대통령령인데 이거는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시행령이라 그래요. 시행령. 시행령의 레벨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데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요. 여기에 법률에 따르는 구체적인 집행의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대통령령 레벨로 하고요. 대통령을 이제 보완하는 자리로서 총리가 있다. 보조하는 자리로서. 그래서 총리가 제정하면 총리령이 되고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여기 이제 부령이라고 있어요. 부령. 요건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이건 진짜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각 부별로 해가지고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조례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지방의회. 이거는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게 조례, 규칙은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명령의 지방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거를 설명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거 규제법정주의를 해놓은 건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함부로 행정부가 명령의 레벨로 규제를 만드는 걸 못하게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한 겁니다. 알겠죠? 행정부가 집행하다가 자기들 멋대로 막 규제 만들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야 법률로 해라 법률로 이렇게 한 거예요. 국회 레벨에서 해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규제법정주의 됐죠? 규제법정주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규제일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규제일몰제. 요거는 규제를 있잖아요. 규제를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규제를. 우리나라는요. 규제를 이거를 이제 5년 정도로 이렇게 딱 정해놔요. 그래서 규제를 만들었을 때 5년 이내로 규정을 해놓고 5년이 되면은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이 규제 연장해줄까? 없앨까? 이런 거를 다시 검토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이게 일종의 리셋인데 규제가 만들어지고요. 규제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어디선가 도처에 이렇게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야, 규제 한번 만들었으면은 이게 5년 지나면은 시효가 다 된 걸로 보고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와봐서 규제를 연장해줘야 되면 연장해주고 아니면 없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규제, 일몰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자유구역 같은 것도 이제 있어요. 규제 자유구역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특정 산업과 관련해서는요. 특정 지역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에는 규제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하겠어요? 지방분권. 네, 지방분권. 우리가 너무 서울로 집중돼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이고 뭐고 다 난리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다 어때요? 젊은이들도 지방에 가서 사는 거를 되게 탐탁하게 안 여기잖아요. 그 얘기는 지방에 가면 뭔가 내가 도태되고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이거 안 되면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거 등등 지역 편차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큰 위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중에 일환으로 특정 산업, 새로운 신산업을 어떤 지역에 가서 하면은 규제를 풀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와서 이걸 막 강조하면서 만드는 게 있는데요. 이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이래가지고 이건 뭐냐면요. 샌드박스가 모래 놀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샌드박스가.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놀이터처럼 마음껏 놀게 허용해줄게. 요 안에서는 허용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영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주기도 해요.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없이 한번 해봐라.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규제부터 만들어지고 그 규제 밑에서 놀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거꾸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 등이 이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규제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 규제는 좀 늘리더라도 경제적 규제는 점점 이렇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까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부 규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를 좀 볼 거냐면 이제 민영화 관련된 얘기 있죠. 42페이지로 넘어가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에서 빠진 부분인데 이 민영화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